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세련된 디자인의 이케아 가구, 귀에 익은 아바의 노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스웨덴의 모습은 사실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굶주림을 참다 못해 인구의 4분의 1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 없던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도대체 그 거칠고 척박한 북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이킹의 후예들은 도끼 대신 복지 카드를 들게 된 걸까요? 북유럽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차가운 발트해, 서기 800년경 유럽인들에게 이 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나는 거대한 용의 머리 형상을 한 선박,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는 키가 크고 전사기질이 다분한 이들. 우리는 이들을 바이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킹의 이미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를 피로 물들였던 이들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바이킹이었다면 오늘날 스웨덴의 조상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동쪽에 거대한 강줄기를 타고 내려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웨덴 땅은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스베아족과 예타족이라 불리는 거친 부족들이 각자의 영토를 지키며 살아가던 혼돈의 땅이었죠.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보다 거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웨덴 바이킹들은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드네프르강과 볼가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무역망을 구축한 상인이자 비잔틴 황제의 신뢰를 받는 최정예 근위대인 바랑기아 친위대로 활약하기도 했죠. 오늘날 스웨덴 곳곳에 남아있는 수천 개의 룬스톤에는 그 머나먼 동방의 땅에서 보물을 얻거나 목숨을 잃은 전사들의 기록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친 전사들의 땅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교와 권력의 통합입니다. 당시 스웨덴의 중심지였던 웁살라에는 북유럽 신화의 주신인 오딘과 토르, 프레이를 모시는 거대한 황금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9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피의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부족들은 이 잔인하면서도 신성한 의식을 통해 결속력을 다졌죠. 하지만 남쪽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문, 즉 십자가를 든 기독교의 전파는 이들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방패로 세상을 호령하던 바이킹 주장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부족의 힘으로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11세기 초 올로프 셰트코농이라는 인물이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스베아족과 예타족 모두에게 왕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인물이자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을 믿는 이들과 새로운 신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수십 년간 이어졌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력 가문들의 암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고 왕이 잠든 사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 혼돈의 시기를 거치며 스웨덴은 점차 오늘날의 국경선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거친 전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법과 질서를 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킹의 배가 더 이상 약탈을 위해 바다로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스웨덴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어린 왕국 앞에는 북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와 전쟁의 서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스웨덴은 이웃 나라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북유럽의 패권을 둘러싼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이킹의 후예들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화가 아닌 연합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굴레였습니다. 바이킹의 함성이 잦아든 북유럽의 대지. 하지만 그곳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닌 더 거대하고 정교한 혼돈이었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를 지나며 스웨덴은 십자가를 앞선 교회 세력과 왕권을 차지하려는 유력 가문들의 피비린내 나는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349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북유럽을 덮칩니다.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고 농토는 버려졌으며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북유럽의 세 나라는 생존을 위해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397년 스웨덴의 칼마르 성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북구의 세미라미스라 불리던 철의 여인,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1세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북유럽의 세 왕관을 하나로 묶는 칼마르 연합을 선포합니다. 외교와 국방은 하나로 합치돼 각국의 법은 존중한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공동체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연합의 이면에는 덴마크의 강력한 패권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웨덴에게 있어 이 연합은 평화의 약속이 아닌 덴마크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종속되는 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웨덴인들의 불만은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덴마크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스웨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세금을 걷어갔고 스웨덴 귀족들의 목속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광산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도끼와 낫을 들고 일어났고 스웨덴의 독자적인 섭정을 선출하며 덴마크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1520년 마침내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2세는 흐트러진 연합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스톡홀름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던 스웨덴인들에게 사면을 약속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화려한 대관식 잔치에 스웨덴의 주요 귀족과 성직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술잔치와 웃음소리. 하지만 잔치가 끝난 직후 성문은 굳게 닫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티안 2세는 사면 약속을 뒤엎고 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을 이단과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스톡홀름 광장, 날카로운 도끼날이 번뜩였습니다. 스웨덴의 최고 귀족들과 주교, 시민 등 80여 명이 차례로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잘려나간 머리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스톡홀름 혈투입니다. 크리스티안 2세는 이 공포 정치로 스웨덴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영원히 덴마크의 속국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포는 때로 절망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낳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의 거친 숲속으로 숨어들어 피해 대가를 치러줄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릴 거대한 폭풍이 저 멀리 달라르나의 눈 덮인 산맥에서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고독한 청년은 어떻게 거대한 덴마크 제국에 맞서 불가능해 보이는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스웨덴의 진정한 건국 신화가 시작됩니다. 스톡홀름의 광장이 붉은 피로 씻기던 그 시각, 단 한 사람,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청년 구스타프 바사는 북쪽을 향해 처절한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2세는 그의 목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고 추격대들이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눈 덮인 숲속에서 헛간에 숨어 지내고 때로는 거름더미 밑에 몸을 숨기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던 이 청년의 가슴 속엔 오직 하나, 피해 복수와 스웨덴의 독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전사들이 산다는
달라르나 지방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전쟁에 지친 농민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절망한 구스타프가 노르웨이 국경을 향해 차가운 설원을 가로질러 마지막 망명길에 올랐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덴마크 왕의 잔혹한 통치가 달라르나까지 전해지자 뒤늦게 분노한 농민들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스웨덴에서 가장 빠른 스키어 2명을 보내 도망치던 구스타프를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스키 대회인 바살로페스의 기원이 된 운명의 추격전이었습니다. 국경 직전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구스타프는 마침내 농민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덴마크의 철권 통치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독일 한자 동맹의 도시 르이베크로부터 함대와 자금을 지원받는 거대한 도박에 성공한 그는 마침내 1523년 6월 6일 점령군을 몰아내고 스톡홀름에 입성하며 스웨덴의 국왕으로 추대됩니다. 칼마르 연합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독립국가의 탄생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고 리베크에진 막대한 비준국가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구스타프 바사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토지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있던 가톨릭 교회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루터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명분은 종교개혁이었지만 실상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의 빚을 갚고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투표로 왕을 뽑던 선거 군주제를 폐지하고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세습 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힘없는 부족 연맹체가 아닌 국왕을 정점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관료 조직과 강력한 상비군을 갖춘 현대적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스타프 바사는 단순한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반대파를 숙청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의 기틀을 닦은 철혈 군주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스웨덴은 더 이상 북유럽의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안정된 재정, 그리고 개혁된 종교로 무장한 이 나라는 이제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거친 발트해를 호수로 만들고 유럽 대륙의 중심부로 진격하려는 거대한 야심 말입니다. 과연 구스타프 바사가 다져놓은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작은 왕국 스웨덴을 전 유럽이 두려워하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게 될까요? 이제 전 유럽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은 30년 전쟁,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진격하는 북방의 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세기 초 유럽 대륙은 종교와 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살육전으로 변질되었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북방의 작은 왕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북방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입니다. 당시 스웨덴은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는 군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무거운 갑옷 대신 기동성을 선택했고 전장에 화포를 직접 끌고 다니는 혁신적인 전술을 도입했죠. 1631년 브라이텐펠트 벌판, 스웨덴의 상비군이 유럽 최강을 자부하던 황제군과 마주했습니다. 천둥 같은 포성과 함께 스웨덴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자 무적이라 불리던 적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전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변방의 가난한 나라가 단숨에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1632년 류첸 전투, 짙은 안개 속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적진 한복판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그가 구축한 강력한 군대와 관료 조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100년 동안 스웨덴은 스토르막스티덴, 즉
위대한 강대국 시대라 불리는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넘어 독일 북부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한 스웨덴은 발트해를 말 그대로 스웨덴의 호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유럽의 모든 무역선은 스웨덴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스톡홀름은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광이 커질수록 주변국들의 시기와 질투 역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그리고 무섭게 세력을 키우던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까지 그들은 호시탐탐 스웨덴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00년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자 비극의 주인공인 칼 1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불과 18세의 나이로 세 나라의 연합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전사왕이라 불린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며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오직 전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승승장구하며 러시아군을 괴멸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거대한 동토 깊숙이 진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1709년 폴타바 전투, 사를 에이는 러시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스웨덴의 정예병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제국의 자부심이었던 카롤리노 군대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칼 12세는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결국 1718년 노르웨이 전선에서 정체불명의 총탄에 맞아 왕이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유럽을 호령하던 스웨덴 제국의 시대는 찬란했던 불꽃을 뒤로 한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영토는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패배는 역설적이게도 스웨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가고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제국을 잃은 스웨덴 사람들은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총칼 대신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국을 지배하던 전사왕 칼 12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군주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죠. 왕이 후사 없이 전쟁터에서 쓰러지자 전쟁과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친 귀족과 시민들은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의 광기가 나라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그렇게 왕권은 껍데기만 남긴 채 모든 권력이 의회로 넘어가는 전 유럽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유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이제 스톡홀름의 거리는 화약 냄새 대신 치열한 논쟁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귀족 중심의 모자당과 하층민 및 관료 중심의 나이트캡당이 권력을 놓고 다투며 오늘날 정당 정치의 초기 모델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시기 스웨덴이 진정으로 빛났던 곳은 정치판이 아닌 실험실과 서재였습니다. 전쟁의 허무함을 깨달은 스웨덴인들은 지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 칼폰 린네가 전 세계의 생명체의 이름을 붙이고 안데르스 셀시우스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계를 발명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잃었지만 인류의 지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지식의 강대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정당 간의 끝없는 정쟁은 부정부패를 낳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졌을 때 한 남자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바로 계몽 전제군주 구스타프 3세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문화에 흠뻑 젖어 있던 세련된 인물이었죠. 1772년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 쿠데타를 통해 의회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다시 강력한 왕이 나타나 스웨덴의 영광을 되찾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3세는 스웨덴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웨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며 스톡홀름을 북구의 파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차가운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와 기득권을 잃은 귀족들 사이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결국 1792년 어느 겨울밤 스톡홀름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가면 무도회에서 비극이 터집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자객의 총탄이 국왕의 등을 꿰뚫은 것입니다. 예술을 사랑했던 왕은 자신이 만든 오페라 하우스를 영화 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왕의 암살 이후 스웨덴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09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국토의 절반이나 다름없던 핀란드를 빼앗기는 국가적 재앙을 맞이합니다. 600년 넘게 한 몸이었던 핀란드를 잃은 스웨덴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왕은 암살당하고 영토는 찢겨 나갔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던 절망의 끝자락. 그런데 바로 이때 스웨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선택을 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을 자신들의 왕으로 수입해오는 도박을 감행한 것입니다. 과연 이 푸른 눈의 이방인은 위기에 빠진 스웨덴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스웨덴을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복지국가로 이끄는 첫 단추가 되었을까요? 이제 굶주림과 이민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변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은 이케아, 볼보,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세기의 스웨덴. 그곳은 낭만적인 북유럽의 풍경이 아닌 굶주림과 절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량, 그리고 연이어 찾아온 혹독한 기근은 평화롭던 마을들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들이 자식의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어린 아들딸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야 했을까요? 1850년부터 약 70년 동안 스웨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30만 명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이민의 물결, 아메리카 열풍이었습니다. 예테보리 항구는 매일같이 이별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통곡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사람들에게 미국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시카고에는 스톡홀름보다 더 많은 스웨덴인이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는 텅 비어갔고 남겨진 노인들과 아이들은 황폐해진 대지 위에서 절망만을 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웨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떠난 이들이 보내온 송금액과 그들이 전해준 선진 문물은 역설적이게도 스웨덴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척박한 땅 밑에 숨겨진 보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끝도 없이 펼쳐진 울창한 숲의 목재와 땅속 깊이 묻힌 고순도의 철광석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불길이 북유럽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강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이 되었고 철도는 전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웨덴 특유의 혁신 DNA가 깨어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 전화기에 대중화를 이끈 에릭슨 같은 천재들이 등장하며 스웨덴은 단순한 자원 수출국을 넘어 정밀 기계와 기술의 강국으로 급부상합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자식들을 떠나보내던 농민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최첨단 공장들이 돌아가는 산업국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공장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통받았고 자본가들과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거리에는 연일 시위대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스웨덴은 또다시 내부적인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해결하자 이번엔 계급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이 거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웨덴은 어떻게 자본주의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손을 맞잡고 모두를 위한 집을 짓기로 합의한 것일까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써내려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 모델의 탄생기가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화마가 전 유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피와 비명으로 얼룩지는 동안 북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스웨덴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 광기의 시대 속에서 스웨덴이 선택한 길은 바로 중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중립은 결코 평화로운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칼보다 더 날카로운 외교의 작두위를 걷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웨덴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치 독일은 스웨덴의 고순도 철광석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고, 연합군은 스웨덴이 나치에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시탐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한쪽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히틀러의 탱크가 스톡홀름 시내로 밀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스웨덴은 살기 위해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독일에게 철광석을 팔고 나치 군대의 영토 통과를 묵인하는 굴욕적인 양보를 하는 한편, 뒤로는 유대인들과 북유럽 저항군들을 숨겨주고 돕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 스웨덴의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는 헝가리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에게 스웨덴 보호 여권을 발급하며 그들을 사선에서 구해냈고, 폴케 베르나도트 백작은 하얀 버스 작전을 통해 나치 수용소에 갇힌 수만 명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서 그들은 인류애를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전쟁터 밖 스웨덴 내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매일같이 파업과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빨갱이라 몰아쓰며 탄압했고, 노동자들은 죽창을 들고 혁명을 꿈꿨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1938년 스톡홀름 근교의 조용한 휴양지 살트셰바드의 한 호텔에 노사 양측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회의실, 모두가 파국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협 중 하나로 불리는 살트셰바드 협약이 맺어집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권익과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파업을 자제하며 생산성 향상에 협력한다는 전격적인 대타협.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모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타협을 이끈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 당시 사회민주당의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이 주창한 국민의 집 철학은 강력했습니다. 좋은 집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듯이 국가라는 커다란 집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전쟁의 공포가 전 유럽을 짓누르던 그 암흑의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스웨덴은 국민들을 위한 복지의 정교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전무후무한 시스템이 이 혼돈의 시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 유럽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공장이 파괴되지 않고 내부적인 사회적 합의까지 완벽하게 이뤄낸 스웨덴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중립을 통해 지켜낸 산업 기반과 노사가 손을 맞잡은 강력한 결속력, 이 두 기둥이 스웨덴을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국가로 밀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스웨덴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해 보이던 복지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현대 사회가 마주한 예기치 못한 비극들이 스웨덴의 심장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스웨덴은 이 견고한 국민의 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던지는 공존과 혁신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의 먼지가 거친 유럽 대륙, 모든 나라가 폐허 속에서 신음할 때 스웨덴은 홀로 다른 차원의 미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공장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고, 전 세계는 메이드 인 스웨덴 제품들에 열광했죠. 1950년대와 60년대,
스웨덴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국가가 모든 삶을 책임지는 완벽한 복지국가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여유가 넘쳤으며 전 세계는 이 기적 같은 나라를 지상의 낙원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의 한복판에서 스웨덴 국민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잔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6년 2월의 어느 추운 밤, 스톡홀름 시내의 한 영화관 앞, 평소처럼 경호원도 없이 부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던 올로프 팔메 총리가 정체불명의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고 범인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스웨덴인들의 근본적인 믿음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완벽해 보이던 스웨덴식 복지 모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초 스웨덴 경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금리는 무려 500%까지 치솟았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전 세계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과도한 복지가 결국 스웨덴을 망하게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반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는 대신 뼈를 깎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복지의 틀은 유지하되 경제 시스템에는 철저한 혁신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구 혁명을 일으킨 이케아, 안전의 대명사 볼보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자 스웨덴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났습니다. 전 세계인의 음악 감상 방식을 바꾼 스포티파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바로 이 차가운 북유럽의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영토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스웨덴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진통, 그리고 최근에는 수백 년간 지켜온 중립의 기치를 내려놓고 나토에 가입하며 새로운 안보 지형으로 뛰어드는 등 스웨덴은 또다시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거친 파도를 넘었고 대기근의 굶주림을 견뎠으며 제국의 몰락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매번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던 DNA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800년 전 거친 용의 머리를 단배를 타고 안개를 헤치며 나아갔던 무명의 전사들. 그들은 이제 총칼 대신 마우스와 창의력을 들고 전 세계의 문화와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서로를 믿고 손을 잡는 연대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돌아온 북유럽의 거인 스웨덴. 그들이 앞으로 그려갈 미래의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척박한 땅에서 바이킹으로 시작해 유럽을 호령하던 제국을 거쳐 굶주림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나라. 스웨덴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동료와 손을 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지를요. 오늘 스웨덴의 8가지 장면들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한 나라의 현재는 결국 그들이 통과해온 수많은 눈물과 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북유럽의 이 작은 거인이 보여준 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등보다 타협을, 독점보다 공유를 선택했던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네요. 스웨덴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는 스웨덴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반자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이야기도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북유럽 국가들의 숨겨진 역사. 혹시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